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 생활 현장에서 변화를 쳤다. 제7회 코로나로 죄송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자꾸 말이 꼬이는데요. 네. 이번에 7번째로 진행하는 코로나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란 주제로 공론장을 펼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장애인 배움 더 너른 마당의 배미영입니다. 오늘 공론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장애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지원하고 있는 선생님,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고 계신 분, 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 선생님,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여러 정책을 만들고 있는 정책국에서 일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5분이 모여서 공론장을 진행하고요. 코로나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취약계층 또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분들은 그 변화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각각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제일 먼저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님을 하고 계시는 정순경님으로부터 원격 수업을 함께 하지 못하는 장애 학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정순경입니다. 오늘 원격 수업을 하지 못하는 내 아이 중심에 제가 겪은 얘기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처음에는 다음 달이면 아니면 여름이면 가을이 오면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대가 계절이 한 바퀴가 돌아와도 정말 끝나지 않을 게 분명하고 지금도 정말 매우 불안합니다. 사람들 간의 교류는 비대면으로 바뀌었고 학생들의 돌봄은 오로지 가족의 몫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힘들다고 주변에 하소연하라니 다 같이 힘드니까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국가적 위기니까 그 안에 사회적 소외계층, 취약계층, 어려움을 가야 하는 관심의 무게를 덜어내는 곳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어려우니 심지어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나라들까지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어려우니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사회적 예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이는 뇌병변 1급과 지적장애 1급을 동반한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현재 특수학교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작은 아이는 비장애 학생으로 현재 중학교 2학년이고요.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누구보다 힘들게 지내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뇌병변 장애와 지적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자녀와 코로나 시기를 제가 보내면서 자녀가 본인이 표현하지 못해도 왜 내가 계속 집에만 있는 거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짜증과 이상 행동이 늘어났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재활치료로 좋아지는 것은 손톱만큼 보이지만 재활치료를 하지 못해서 근육이 무너지고 나빠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보이더라고요. 긴 방학 생활을 마치고 코로나 지난달 19일부터 지금 매일 등교하고 있는데요. 휠체어에 앉아서 정말 너무 좋아하는 모습으로 학교를 등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이제 뇌병변이라 휠체어 내리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 습관적으로 하던 지각도 지금 안 하고 매일 일찍 등교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축소 등교할지 모르니까 갈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등교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 4월 9일 날 저희 큰아이도 여느 고3과 같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제가 옆에서 보조회를 해줘야 됐고 온라인 수업할 때는 여자를 옆에 가져다 두고 제가 클릭도 해줘가면서 진행했습니다. 선생님이 얼굴이 나오는 영상만 계속 보려고 했고 다른 교육 자료는 아이의 흥미를 끌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나마 선생님들의 모습이나 친구들의 만남이 좋았나 봅니다. 선생님의 영상으로 학생들에게 쓴 영상 편지를 보고 온라인 수업 첫날
제 아이가 중간에 잠을 깨지도 않고 푹 잠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표현을 본인이 하지 못해서 그렇지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한 것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온라인 수업 현재 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 하지만 온라인 수업이 되지 않는 학생이 있다는 걸 한 번쯤 정도로 교육당국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감을 해야 되는 하면서 이루어지는 수업인데 장애 학생들에게 단순 방향으로만 지식 전달하는 온라인 수업을 보고 그냥 온라인 수업이라는 구색을 맞추는 형식으로 장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서 정말 불만을 토로해 봅니다. 또한 장애에 맞춤되는 영상이 실질적으로 딱 찾기 어려워서 온라인 교육은 저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준비하시고 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힘들고 그리고 또 컴퓨터가 모든 학생들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자녀가 있는 집에는 혹시 또 원격 수업을 받기 위해서 형제들 간의 다툼은 없을까요? 이제는 만약에 원격 수업을 해야 된다면 선행돼야 되는 것을 제반부터 갖춰가면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지원을, 보조기기가 필요하면 보조기기 지원을,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무슨 지원이 필요한지, 부모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원격 수업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는 이전까지 이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기 때문에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 사회적 비용은 새삼스럽게 큰 부담으로 간주하는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초 안에서 간단히 다져야 되는 것은 바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복지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이미 보았고 그런 사회적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 약육강식이나 독자 생존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으로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아닐까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처한 현실도 똑같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다 같이 겪는 어려움이니 그냥 참고 견뎌라. 열심히 참고 견디면 정말 지금 열심히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만 그 인고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 인내의 임계치가 넘어갈 것은 분명히 뻔한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학생들은 더욱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저 감염에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립과 폐쇄라는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싸워야 되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간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발적인 사회적 고립과 폐쇄는 그 장애인들이 늘 겪던 차별과 배제와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정보로부터의 소외, 소통과 어려움은 물론이고 그나마 제한적으로 사회적 복지관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소통 공간도 많이 없었고 줄어들었습니다. 그 안에 따라오던 사회적 지원도 당연히 따라서 없어졌고요. 이러한 상황은 그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겪는 어려움도 특히나 더 큽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힘들게 지나오고 있고요. 돌봄이 가능한 사회적 공간이 사라지고 외출할 수 있는 동네와 마을이 잃어버린 지금 사회적 격리, 깨진 일상, 폐쇄적인 공간, 사회적 예민 이런 모든 것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심리적인 동요를 주고 그 어려운 불안감과 갑갑증, 우울과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닥친 감염병이라고 하나 그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닥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은 사회적인 분리, 격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것은 장애인의 생존과 그 가족의 위기가족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도 똑같았고 앞으로 감염병 위기는 제2의 제3의 파도가 되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겪게 될 어려움은 정말 짐작하기도 어렵고 분명히 상황에 맞는 다각도 검토와 연구 생각하고 불평등도 살펴야 되고 그에 대한 분명한 꼼꼼한 대책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례로 사회적 단절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지원 인력에 방문해서 자폐성 장애인을 데리고 산톡해 주는 것도 서비스가 예를 들어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개인에 필요한 이러한 세밀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서로 공동부조 형식의 공동체 의지를 높여가야 합니다. 장애 구성원이 있는 가족이 이웃에 있다면 단절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닌지 살피고 있는 서로 그런 좋은 이웃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바로 절망의 나라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인 가족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정부의 제대로 된 요구를 맞춰나가는 방면 바로 나를 돕고 내 가족을 돕고 내 사회를 돕는 지혜로운 방향도 찾아봐야 하고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되겠지만 또 언젠가는 다른 전염병이 창궐될 수 있습니다. 집안 생활이 길어져서 도전 행동적으로 어떻게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부모 상담을 어떻게 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바로 원격 수업이 무용지물인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지 정말 다 같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 자녀를 두신 어머님으로서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요.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중복으로 갖고 있다 보니 사실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원격 수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비장애 학생들도 학습이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애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그걸 옆에서 지원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장애 학생을 둔 부모님으로서 어려움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실 분은 이런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격 수업을 시도해봤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일하시는 한국호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배움터 너른마당 활동가 한국호입니다. 네, 먼저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에 나온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초콜릿을 녹여서 빼빼로 만들기 진행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과 대관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최근에 너른마당 활동가들과 함께 나눈 대화인데 이런 하나의 질문에 해야 할 수가지 일들이 사실 지나가요. 코로나 상황에서 좀 음식 만들기를 진행을 해도 괜찮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좀 무엇이 있는지 또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점검을 합니다. 초콜릿 만들기 같은 경우는 수업의 목표가 물질의 상태 변화를 좀 더 쉽게 알아보면서 빼빼로데이도 기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초콜릿 녹이는 과정에 집중하고 꾸미기는 생략하고 각자가 원하는 과자를 선택해서 찍어 먹는 활동으로 마무리하자고 의견을 모았고요. 활동을 할 때 비닐 장갑을 끼고 녹인 초콜릿은 개인 접시에 덜어서 찍어 먹고 창문은 꼭 열어두고 막 이렇게 한 질문에서 해야 할 수만 가지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준비하면은 할 수 있구나 라는 활동이 됩니다. 대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름까지만 해도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대관을 해도 될지 걱정이 앞섰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대관 후에 방역이 가능한지, 대관 인원은 몇 명인지, 대관 날짜 때 너른마당 방문자 수는 몇 명인지, 현재 방역 일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 방역을 추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의견을 나누고 대관팀한테 좀 책상 손잡이 닦는 것을 부탁하고 대관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홀가분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되게 많이 헤맸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선택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단 한 번도 마음에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바로 마음이 바뀌거나 후회가 들었거든요.
하자라고 말을 하면 좀 불안하고 하지 말자라고 하면 좀 무력감도 오고 막막하고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활동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기까지 너른마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2월에 권고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권고 받고 회의하고 수업을 할지 말지 계약을 할지 말지 선택하고 연기 공지를 다시 하고 3월에 총 5번의 권고 메일을 받고 그때마다 엄청난 회의를 한 다음에 학생분들한테 연기 공지를 했거든요. 특히 3월 31일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가 온라인 계약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교육청은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의 대면 수업일까지 휴업을 하라는 재권고가 4월 2일에 왔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5월까지 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희망자가 있으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지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가능할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 브리핑이나 권고 메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좀 우리가 너른마당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움직여야 했었는데 그걸 깨닫기까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는 금요일이 오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금요일에는 교육청, 시청, 구청에서 메일이 오고 우리는 회의를 하고 결국에는 수업을 할 수 없어서 미안해요 라는 연락을 계속 했으니까요. 계약은 계속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동의했고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수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가 일상이고 학교 일정이 없으면 규칙적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니까 계약을 해보자 라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만약에 수업을 진행했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질문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을 책임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번 그 만약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논의를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고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 수업을 시작하는 건 니네가 선택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니네 책임이야. 그래서 저희는 이 금요일마다 수업 재개 여부를 계속해서 논의했지만 별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선택권도 결정권도 없는 그런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월 저희가 7일부터 임시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분들이 너른마당에 올 수 있는 시간표를 짜고 이제 엄청난 연습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수업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이제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모든 수업에서 가능하다면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좀 활용을 하려고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교실이 3층과 5층이 있는데 3층 교육실과 5층 교육실을 구글 미트나 이제 듀오로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 선택한 플랫폼은 듀오고 이제 학생분들이 휴대전화 연락처를 기반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게 좀 중요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미트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발표 기능이나 채팅 기능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발표 수업도 하고 영상을 따라하는 수업도 하고 이런 연습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연습 과정을 통해서 학생 개개별로 기기 활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만약에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 활동가들 역시 좀 플랫폼별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점검을 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너른마당이 가장 많이 연습을 했던 건 사실
청소랑 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막 저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수저꽂이 옆에도 손소독제를 놓을 정도로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청소나 방역에 신경을 썼는데 사실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 티슈 막 이런 것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방역이라고 하면. 근데 조금 학생분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안개 분사 형식의 방역 기기라든지 바닥에 뿌리는 기기, 그 다음에 약제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나갔어요. 그래서 봄에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방역은 오히려 믿을 수가 없고 방역은 전문 업체가 와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좀 저희가 직접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방역 담당자를 정하고 일정을 나누고 좀 역할을 분담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맨날 만나서 수업을 하면 좋긴 하지만 8월에 사실 큰 일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 특히 저희는 성북구에 있기 때문에 14일에 다시 권고 메일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권고 메일이 오고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2단계로 상향이 되면서 다시 학교에 오지 말라는 공지 문자를 보내고 그때는 좀 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돌봄, 긴급 돌봄이란 말이 어울리나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긴급 사회 활동 지원 뭐 이런 걸로 수업을 좀 해보자. 라고 이제 수업을 열기로 했는데 저희가 또 4층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사무국 전 직원 이제 활동가들이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다 음성이 나왔지만 그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면서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수업을 좀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보자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점검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한테 먼저 온라인 수업 가능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가장 먼저 처음 확인한 건 수업 특성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별로 조사를 했을 때 교과 수업이랑 문해 수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이 좀 해볼 만하다라고 다들 좀 의견을 주셨지만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문 교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진행이 좀 어렵다는 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예랑 연극 수업은 이제 선생님들이 도전을 해보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한 게 그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지원이 무엇인지 이걸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 중간 지원이 첫 번째가 선생님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 있는가 이걸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실 때 학생과의 관계나 소통이 원활한가 요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준비물 이제 수업 때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지원이 필요한 선생님들은 저희가 수업 전에 미리 만나서 구글 미트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연습을 많이 했고요. 또 아직 학생분들이랑 소통이 어렵고 조금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선생님께 의사를 묻고 활동가가 함께 수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교재나 수업에 필요한 재료는 학생이 너른마당에 방문해서 가지러 오거나 활동가가 집을 방문해서 이제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조사한 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원격 수업이 가능한 환경인가?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을 할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먼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지 않다면 데이터 요금제는 얼마나 쓰는지 뭐 기기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어야 했고요. 이제 수업 참여 시에 이제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혼자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지 만약에 접속이 안 된다면 지원을 통해서라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른마당은 학생분들이 저희가 의사를 물어봤을 때
총 21분이 온라인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10분 정도는 이제 그 기기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지만 한 11분 정도는 기기가 없었어요. 기기가 없거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나갔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거나 활동지원사나 가족의 지원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가능한 학생분들도 한 13분 정도 됐지만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8분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적 지원으로 기기를 대여해 드리고 뭐 중간 지원으로 이제 활동 지원 선생님이라든지 지인에게 막 연락을 해서 플랫폼 접속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총 21분 중에 14분이 이제 온라인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 7분은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문제로 참여를 하지 못한 학생도 계셨고 이제 지원이 수업 접속 시 지원이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아예 영상으로 소통하는 것을 좀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 너른마당은 활동가들이 굉장히 좀 미디어 소통에 익숙하고 관심이 많고 게다가 작년에는 저희가 교육환경지원금으로 너른마당 내부에서 노트북 3대랑 태블릿 기기 4대가 이미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수업 환경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주시설의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사실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통을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들과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처음에는 우왕좌왕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 학습의 목표를 두지 않고 소통하고 일상을 나누는 것 이런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색깔을 보시면은 녹색은 가능한 자들이고 다른 색은 가능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네, 굉장히 혼란스럽죠. 정리가 잘 안 돼서. 네, 그래서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온라인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시간표를 보시면 수업별로 이제 회의 코드를 다 이제 생성하고 이걸 학생분들한테 다 공유하고 선생님들께 공유해서 접속하는 것까지 다 이제 함께 했고요. 2주 동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온라인 시간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사 1명당 한두 명의 학생이 함께하는 수업이었고요. 3명이 좀 넘는 그룹 수업은 성인 문해 한 타임이랑 연극 수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소통 가능한 시간도 1시간이 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주당 수업 시간이 줄 수밖에 없었고요. 활동가의 수업 진행 시간은 3, 4배가 됐지만 반대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 시간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초등과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당 12시간 수업인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의 최대 주당 시수는 3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문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 개별 지원이 필요해서 좀 1대1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많았고 일상생활 영역이랑 의사소통 부분에서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동체 프로그램은 사실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력 보완 프로그램 위주인 중등과 고등 과정에는 주당 6시간씩 수업을 2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 2주 정도 운영한 통합시간표입니다. 이 통합시간표는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을 한 것인데요. 사실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수업을 지속하기 위한 차선책일 뿐 가능하다면 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활동가들이 의견을 냈고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랑 온라인 수업 참여자 중에 대면 수업을 희망하는 사람 그리고 활동가들의 의견으로 대면 전환이 필요한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온라인 수업을 조금 진행해 보면서 느낀 점은 주당 시수나 필요한 프로그램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저희가 시도한 온라인 수업은
수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작은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4명의 학생이랑 활동가 4명, 자원봉사 선생님 6명이 이 한 달 동안의 수업을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최소한의 학습 시간 기준을 정하고 프로그램 목표도 좀 정해가면서 운영을 하려면 사실 훨씬 더 많은 인력과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길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상만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발표 화면을 보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저희가 그 너른마당에 오신 학생분들이 직접 만든 시간표와 뭐 시간 개념들을 배우는 과정을 이제 제가 편집을 해서 넣어놨는데 만나서 하는 수업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그 준비를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뭐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추거나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건 가장 기본일 거고요. 근데 이게 단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라든지 학생들이 온라인 소통에 좀 필요해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도 너른마당에 지금 와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영상으로 소통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온라인 수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가 오면은 못 오시는 분이 계신데 비가 올 때마다 오늘도 온라인 수업을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관심이 많고 좀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분들도 있고, 근데 온라인 수업을 어려워하는 학생분들도 많고요. 수업 참여 중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마이크가 꺼지거나 영상이 꺼지거나 할 때 문제 해결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학습 자체에도 큰 흥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너른마당은 지금 계속해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유지할 수 있는 소통을 계속해서 연습 중인데, 그래서 좀 아직 저희가 정리가 안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 수 있을지라는 질문에서 굉장히 많이 헤맸는데 막상 학생분들을 만나고 수업을 진행하니까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쨌든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많이 헤매고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함께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조언들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생분들하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잘 들었고요. 아까 아마 그 정순경 선생님 학교에서 이런 노력을 했으면 조금 덜 불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처음 시도해보는 일이라 했던 노력이 이게 맞는지조차 아마 모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머지는 좀 더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토론하실 분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성동센터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대희 선생님의 긴급 돌봄 지원 사례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운영의 역할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오대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코로나19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 사례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운영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는 코로나에 방치된 장애인들, 또 제가 겪었던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 장애인과 동반 입소하여 긴급 돌보 지원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생각한 보완점들, 또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장애인 차별과 감염병 대책 부재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애인은 이미 갖고 있는 신체적 취약성과 일상생활을 의존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은 매우 위험합니다. 장애인에게 코로나 확진보다 더 무서운 말은 자가격리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자가격리는 매우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터질 때마다 혼란이 반복되고 장애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특히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 장애인들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그렇지 않아도 이 돌봄의 부담이 큰데 그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인이 없는 장애인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례로 제주도에서는 홀로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참사도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복지 정책들은 비장애인 중심의 재난 대응 매뉴얼과 정보 제공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안정 정책 기반이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긴급 사태가 반복되면서 현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매뉴얼과 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이상 돌봄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공공 운영의 확대가 절실해졌고,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공공의 역할을 담당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긴급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난 4월, 9월 두 차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중증 장애인을 돌보러 격리시설에 동료 장애인 활동지원사 분들 2명과 함께 동반 입소하여 24시간 교대 근무로 긴급 돌봄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그 모든 상황은 긴급이었습니다. 입소 전날 중증 장애인이 코로나 확진자인 어머니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탈북민으로 자녀를 믿고 맡길 지인들도 없었습니다. 그 이용자분은 다운 증후군을 가진 발달 장애였는데 나이는 20살 정도인데 만나보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장애를 가진 아들과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확진 판정을 받고 매우 우울해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동센터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곧장 짐을 싸서 다음날 장애인 이용자를 만나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집으로 만나러 갔습니다. 확진자인 어머니가 그때까지 집 안에 계셨고 어머니가 아들을 보내기 위해 문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떨리고 두려웠지만 장애인 이용자분은 겁에 질려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쓰러운 마음에 그냥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용자가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는지 형아라고 부르고 악수까지 하며 잘 따라 나와 주었고, 그 이후 격리시설 안에서의 생활은 처음 겪는 그 특수한 상황에 모든 것이 낯설고 제약과 변수가 많았습니다. 실제 그 현장은 안전보호 장구가 있어도 장애 특성과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 업무 특성상 온전히 보호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 활동지원사로의 책임성과 해야 할 일로 들어왔고, 이용자와 모든 것을 그런 걸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장애인 이용자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안전을 위해 발달장애 특성상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루틴을 만들었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활동을 하며 오전, 오후 이용자 수준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종이접기나 풍선놀이, 학습지 풀기 등 활동 모습 사진을 찍어서 그 우울 상태로 치료 중인 어머니께 틈틈이 보내드려서 매일 그 안부를 전달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본부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고 성동센터의 장애인 활동지원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모든 전문 선생님들과 수시로 소통해서 격리시설 안에서의 건강과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맡기는데 단순히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급급한 지원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지원은 공공기관 소속이 아니라 제가 민간 활동지원사 때문에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을 마친 지금도 그때 그 이용자분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가끔 저에게 익숙한 목소리로 형황하면서 연락을 주곤 합니다. 물론 긴급 돌봄 지원의 서비스 그 제공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이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 준비나 협의 등이 매우 미흡해서 애로사항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해와 많은 현장 경험이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현장에 주어지는 상황에서 장애인 중심으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선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거 앞에 보이시는 거는 성동센터의 건강개발팀의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해 주신 건데요. 이 코로나19 건강생활운동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라도 건강을 위한 운동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QR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찍으면은 이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운동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케어하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인지지원팀의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그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셨고 또 그에 맞는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셔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생각했던 보완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인 그 상황별 여러 스펙트럼이 많은 상황별 실정에 맞는 근무 조건 지침입니다. 근무 조건은 근로자의 그런 전체 일정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처음 되는 것으로 그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결정지어야지 전체 서비스 일정이 안정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 겪는 긴급 상황에서 근로조건 지침이나 이 현장 상황과의 고려가 이제 미흡해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몇 차례 변경이 되고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이라는 이유로 이용자의 매우 한정된 정보만 알고 낯선 현장에 긴급하게 입소 후에 상황에 적응하고 서비스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근무 조건이 불안정해서 변동이 된다면 그만큼 현장 그 시스템 안정이 좀 늦춰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긴급이라는 이유로 한정된 정보와 동의가 이루어지고 입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장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역할로서 그 공백 없는 서비스 매칭은 기본이고 서비스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이용자의 특성과 필요한 정보 수집 파악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긴급이라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정보만 주어지고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데 대한 시간이나 그런 논의가 좀 미흡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서 현장에서 바로 이제 이용자와 조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긴급 돌봄 상황처럼 중증장애인의 경우 격리시설이라는 통제되고 현장에서는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도구나 여건들이 여의치 않다면은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그 서비스 제공 중에서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을 본부나 센터를 소통해서 그런 지원을 받고 센터의 이제 장애활동지원팀이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을 소통하면서 시설 안에서의 건강과 그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으로 이제 안정된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관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있어야 할 안전보호 장구는 당연히 있어야 하며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업무의 이제 업무 특성상 모든 것을 이제 온전히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 특성상 이용자가 이제 보호 장구를 갖추고 있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이제 서로 소통하고 대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에 업무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그 근로조건상에 이제 잠깐의 휴게 시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공간에서 모든 그런 보호 장구들을 다시 입고 복구하면서 이제 소독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휴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가격리 상황 자체가 1%의 확률이라도 감염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코로나 사태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생명과 고통이 아니라 그 가정의 위기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만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현장의 활동지원사들에게 서비스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고려하고 지원을 해야 되며 추후 코로나 확진 시 생길 수 있는 2차, 3차 상황에 따른 안전 대책과 충분한 보상 또한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기타 환경인데요. 그래서 지원사들의 팀워크가 필요한 곳입니다. 현장은 기계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있고 분리되어 있어서 충분한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소통과 감정의 관리에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현장이기 때문에 지원사들 간에 이제 합심해서 이제 팀워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의 인식이 좀 매우 부족했는데요. 제가 이제 입소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할 때부터 제가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가격리가 된 장애인을 돌보러 입소를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들을 그 관계자분들이 인식이 미흡해서 저희 같은 장애인 활동지원자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질문들이 긴급 돌봄 지원을 함에 있어서 좀 비협조적인 대응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희의 상황을 알고 협조를 할 것으로 생각됐었는데
그 비협조적인 그 대화나 만나는 분들마다 저희 상황을 인지시켜야 되고 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분들의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지원사들이 그런 작은 것부터 알아서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또 끝으로 이제 보호자의 관계인데, 물론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격리된 상황에서 만날 수가 없고 서비스 진행에 에러가 있을 정도의 연락이 오고, 또 반대로 그 지원사가 장애인의 이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시 연락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호전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급할수록 이제 천천히라는 말처럼 급하다고 시작하게 되면 현장에서 업무가 과중되고 그로 인해 더 좋지 않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서로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제 겪어보았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각자가 본인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와 지침 환경 구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들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더 훌륭히 대비하고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미흡한 이런 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이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또 마련됐다고 해도 결국 가장 도움이 되고 행하는 것은 사람의 손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방치가 아닌 돌봄의 공백을 방지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돌봄 노동자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그리고 공공운영기관의 확충과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그러하듯이 장애인도 아동과 노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각양각색 다양합니다.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밀접하게 그 안전과 인권, 자립 기회의 조력자가 되어주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중증 장애인일수록 그 사람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꼭 필요하고 취지가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그간 민간에서만 운영되었던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한계나 질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공공성으로 이제 실체를 찾아보고 재검토하여 현 실정에 맞게 보완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간적 공백을 메꾸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장애인이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믿고 서비스를 맡길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회적 약자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듯이, 반대로 돌봄 노동자에게도 개인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동 부담과 상황에 따른 합당한 대책과 보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고 평등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가 마비되고 이런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고충이 심각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난 위기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등 공공의 책무성과 관련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직접 경험하여 보여주듯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기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단점을 보완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위기 상황일수록 자가격리 시에 위험성에 취약한 아동, 발달장애, 중증장애인 등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중함을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공공이 책임을 갖고 고통을 분담하며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어머님의 자녀를 긴급 돌봄하셨던 우리 활동지원사님의 말을 들었고요. 자가격리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단순히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의 내용이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좀 말씀하셨고, 민간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더 확충되고 보충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오대 선생님이 활동 지원사로서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활동 지원을 민간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런 아까 매뉴얼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없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고민하셨던 분이어서 또 초대했습니다. 노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김필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리고 노들장애인 야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필순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 대한 코로나 매뉴얼 만들기에 대해서 발제할 예정인데요. 네. 저는 아마 코로나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명륜교회 6번 확진자라는 단어가 제일 생각날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얘기가 됐습니다. 10개월 전이고요. 올해 1월 31일 명륜교회 6번 확진자가 종로구에 처음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 확진자는 교회발 집단 감염의 이제 첫 사례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 그러니까 시설에서 거주하셨다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연습하는 분들이 계시는 자립생활주택이 이 명륜교회 인근에 두 곳이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명륜교회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선이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 입주자분 중에 한 명이 명륜교회 교인이셨고 그날 그 시간대 같은 예배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받은 거는 없었고요. 저희 쪽에서 이제 담당 이제 선생님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접촉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도 없는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얼마나 접촉자로 되어 있는 밀접 접촉자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밀접 접촉자라고 하면 자가격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과정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필요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초기였었잖아요. 코로나 초기여서 보건소도 24시간 통화는 가능했지만 보건소든 구청에도 어떠한 답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날 해달 그 교회 예배를 같이 참여하셨던 선생님이 직접 교회를 가셔서 CCTV를 확인해서 접촉자와 본인이 얼마나 떨어져 앉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장애인분은 그날 교회에서 있었던 식사를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는 이제 상황들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는 이 접촉자 안에 저희가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단히 다양한 방식을 썼지만 없었고, 이후에 이제 접촉자는 아니기 때문에 연락이 안 갔다라는 이제 답변을 들었고,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방역 지금 재난본부죠, 그쪽에서도 정확한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들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접촉자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이제 개인 중증 장애인이셨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쌤이랑 같이 동행을 했고, 그리고 그 주택은 다른 장애인분 두 분과 또 같이 사는 공동생활 공간이었거든요. 접촉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결정은 자가격리를 일정 정도 하자. 그게 2주가 될지 6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건강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기로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분은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신체장애인이셨기 때문에 이 자가격리 사항들을 쉽게 설명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이유와 자가격리 때 본인이 지켜야 되는 생활수칙,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집 밖에 당분간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이 다음으로 어려웠던 부분은 이분의 활동지원사는 이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다른 중증장애인도 지원하시는 분인데, 이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이 저희 기관의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 교회를 같이 갔던 그 동행했던 활동지원사가 확진이나 건강상태 이상이 생기면 현재 같이 동행했던 분뿐만 아니라 그 집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분, 그리고 이 분이 평일에 지원하고 있는 다른 그 중증장애인, 그리고 그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4명의 활동지원사, 그 집에 계시는 80세 이상의 노모와 요양보호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위험한 상황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하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을 재고 좀 더 손소독을 많이 하고 그 안에서 지루하지 않게 일상을 보내는 준비였고요. 그 안에서 큰 이제 뭐 발열이라든지 증상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일파만파 예상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공적기관이 보건소의 공적기관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면 검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그 당시는 검사 키트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발열이라든지 특정 증상이 없으면 아예 검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10개월 전, 지금이랑 굉장히 많은 다른 상황이었고 바이러스 검사도 불가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위로라고는 14일간의 자가 격리 중에 일주일 정도가 이제 지났다. 나머지 일주일만 별 탈 없이 잘 가면 다행이다라는 그 정도의 위로만을 저희는 가질 수밖에 없는 코로나 초기였습니다. 이 일주일이 좀 지나고 났더니 메르스 때 이야기가 있었던 게 기억에 났었어요. 저희 노드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이런 이제 중증장애인 할 때 그 자립생활 그리고 건강한 자립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당시 2015년에 메르스가 터졌을 때 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그 다음 해에 저희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됐다는 상황으로 소송을 걸었던 일이 기억이 났고, 그러면 그 소송 결과를 확인했을 때 여전히 그 당시만 해도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저희는 이제 저희 상황들이 좀 종료된 2월 17일이었던 걸 기억해요. 눈이 오는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요.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코로나 관련된 장애인 지원과 대안부재에 대한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거기서 저희의 사항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그리고 2015년 벌써 4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난과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도 만들고 있지 않는 보건복지부를 향해서 항의를 하고 빠른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인터뷰라든지 이제 방송 요청이 좀 있어서 그때 코로나를 경험하셨던 장애인 당사자분의 그 뉴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생활할 수 있는 중증 장애인들은 격리 생활 자체가 생활에 큰 위협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도 문제로 떠올랐지만 5년이 지나도록 바뀐 건 하나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중증장애인 이혜미 씨는 교회에서 확진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예배를 받다는 이유로 자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증상은 없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조치입니다. 체온을 재면서 건강을 체크하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관찰했고요. 하루에 3번 이상의 체온 체크를 통해서 증상 확인했고, 문제는 이 씨가 집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격리 상태에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물조차 마실 수 없어서 사형 선고가 같다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활동지원사 중개기관은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구청은 관련 지침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기관 요청에 구청이 지급한 건 제가 들고 있는 손 소독제와 마스크가 전부였습니다. 정부의 뒷짐 속에 결국 중개기관이 활동지원사를 직접 수소문했습니다. 누군가가 또 와서 만약에 확진자다 그러면 케어를 하겠어요? 안 하겠지. 혼자 격리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대응 문제는 이미 5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한 차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장애인 단체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장애 유형에 맞는 대응책을 요구하는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여러 해가 지나도록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방비를 씌운다라고 이제 발표는 하고 있지만은 전혀 이제 이 현장에 맞닿아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전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이에 중증 장애인들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봤더니 새로운데요. 저 당시가 2월 초였고 저 때만 해도 저희는 마스크로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손소독제조차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하루에 몇 군데의 약국을 돌았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많은 곳을 돌고, 그리고 손소독제가 너무 없어서 제가 손소독제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활동가가 있어서 손소독제 재료를 구해서 직접 만들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재료조차도 구할 수 없는 굉장히 엄한 시절이었습니다. 벌써 10개월이 지나서 저희 이제 마스크든 손소독제든 그런 것들 좀 여유 있게 이제 두고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참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정도의 안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노들 제가 같이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는 이 중증 장애인들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코로나 대응 매뉴얼 만들기라는 교사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총 4회기의 세미나 동안 1강, 2강은 대구에서 저희 모두가 아시겠지만 대구에 아주 이제 대구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구의 중증 장애인들이 확진자가 되고 그리고 자가 격리자가 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직접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야학이 다니시는 중증 장애 학생분에게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그 감염병의 무게라는 영화를 보셨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 꼭 보시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그리고 자가격리라는 것들이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증장애인에 관련된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 그 활동가들을 통해서 11가지 사항들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순서대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중증 장애인 중에 발달 장애인, 자기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의사 표현으로 할 수 없는 발달 장애인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는 활동 지원사가 없이 자립생활을 하거나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족이 있거나 활동지원세 지원을 받는 분들은 1차적으로 지원자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노들야학 학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60명에서 70명 정도의 재학생이 있어서 그중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정확하게 자기 건강을 파악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개인별 대응 매뉴얼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열 표현법, 내가 감기가 걸렸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코로나는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별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기저질환에 관련된 심각한 그게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과 복용약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활동 반경 주로 이동하는 동선, 그 동선이 만약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정도는 야학에서 가지고 있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들도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좀 정리되어져야 되고 그분들이 그리고 이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파악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파악했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대부분 야학이 오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2단계나 그럴 때는 오지 못하셨지만 대부분 낮 시간들을 야학에 와서 보내지만 주말에 야학에 오지 않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주말에 자주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파악
이야기 필요했고요. 그리고 지원자는 누구인지, 어느 선생님과 가깝고 누구 친구와 가까운지,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주변에서 받고 있는지 지원 기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야학을 주로 이용하지만 야학 외에 다니는 교회, 그리고 자주 가는 센터, 그리고 병원, 식당, 그리고 또 낮 시간 이제 오락을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환경, 만약에 접촉자가 되거나 자가격리자가 됐을 때 자체적으로 집에서 자가격리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한 파악, 화장실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집안 환경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답답하잖아요. 저도 지금 마스크를 낀 채로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지, 코 밑에 마스크가 내려와 있는지, 아니면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기를 거부하는 학생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고, 그와 함께 집에 마스크는 얼마나 이제 수량이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교체는 자주 하는지, 깨끗하게 관리되는지, 그런 개인 방역 상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가까운 보건소, 그리고 뭐 안심병원들은 만약에 열이 난다거나 했을 때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집안 환경, 어느 정도의 깨끗한 정도라든지 그런 환경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11개의 이제 매뉴얼을 보고, 이 중에 이제 겹치는 몇 가지 부분들은 좀 조정해서 저희는 총 8분 정도를 기억하는데 8분에 대한 이제 개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이제 개별 매뉴얼을 만들어서 개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발표하는 형식이었는데요. 개인 정보가 많아서 이제 다 제가 보여드리기는 어려운데, 아까 전에 체온을 재야 되거나 아니면 열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학생분 중에는 1에서 5까지 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 체온계를 쟀을 때 그 숫자를 열이 나면 체온을 재세요 했을 때 체온 재는 법을 알려드려서 체온은 되지만 그 나온 숫자를 읽을 수 없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그러면 차라리 접속 시 저희 예전에 쓰던 수온 체온계를 주고 그거에 표를 체크해서 이거 이상이면 열이 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했는데,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열감 정도는 스스로 내가 열이 나요 안 나요 정도는 구분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것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과 수업 문해가 안 되는 발달 장애인과 이 위험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혼자 생활을 하지만 보호자가 먼 보호자, 뭐 형이라든지 누나라든지 그런 먼 보호자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항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제 지원을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밀착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 야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4가지 정도 유형이 나오겠더라고요. 활동 지원사가 없고 무연고, 아예 혼자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무연고 학생, 그리고 활동 지원사는 없지만 가족, 뭐 어머니가 있다든지 형이 있다든지 가족이 있는 경우, 그리고 활동 지원사가 있지만 무연고인 경우, 활동 지원사가 있지만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런 케이스들을 좀 나눠서 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좀 대장화된 그 학생들의 연락망, 그리고 아까 전에 코로나 11가지에 대한 정보를 좀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대장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대장을 지금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작업 중에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좀 건강 상태도 더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중에 저희 학생들 중에는 굉장히 그냥 잘 생활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이제 개별 매뉴얼을 만들면서 학생과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로 학교를 나올 수 없고 집안에 있으면서 학생들 중에는 우울함을 표현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나 갑자기 있어도 눈물이 자꾸 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에 안 좋은 점이 있었지만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는 별로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 코로나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이 이제 50견이 왔는지 이제 어깨가 안 올라간다, 그런 자기의 건강을 얘기하는 기회도 가지게 됐고, 또 신기했던 것 중에
혈액형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저희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표를 받으면 쭉 살펴보면 거기에 혈액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건강검진 하시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 것도 보고 저희 입주자분 것도 보고 그랬는데 뭐 혈액형이 당장 중요하진 않지만 본인의 혈액을 알기가 저희한테 굉장히 쉬웠지만 병원 접근이 어려운 발달장애나 중증장애인들한테는 혈액형도 모를 만큼의 중증장애인의 건강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라는 사실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 코로나 이제 상황에서 야학은 그리고 이제 센터는 이제 개별 지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개별 형태로 프로그램이든 만남을 이어갔었는데요. 야학 같은 경우는 단체 수업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적게는 3명, 많으면 10명 이상이 같은 공간에서 있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휴교를 통해서 휴교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앞에 이제 평생교육시설과 같이 휴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했었고 그 중간에 이제 노들야 같은 경우는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게 반찬 같은 걸 준비해서 이제 학생들 먹거리 같은 거를 챙기면서 학생들을 만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들야에는 이제 시설에 계시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는 시설에서 오시는 학생들도 있는데 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코로나가 엄할 때는 아예 문을 닫았었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학생들과 달리 시설에 계시는 분들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화 연락 그리고 음성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학생분과는 이제 전화 통화도 어려웠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학교들은 원격 수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글씨를 모르는 아까 문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문자를 읽을 수 없는 학생 그리고 카카오톡 사용도 어려운 학생 이메일 주소가 없는 학생 그리고 이메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학생 컴퓨터가 없는 학생, 이메일이 만들고 컴퓨터가 생긴다고 해서 당장 원격 수업을 할 수 없는 이제 저희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비대면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은 대면 서비스, 누군가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중증장애인에게 이 비대면 시대에 저희는 어떠한 지원과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일부 내린 이야기들은 원격도 준비해야 되고 비대면의 수업도 준비해야 되지만 안전한 대면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 안전한 대면 서비스, 대면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깊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제 손글씨가 있는데요. 저희 노들야 장혜경 학생님의 글이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번 발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있다. 언제나 없어질까? 코로나는 노들에 계속 나가고 싶은데 나오지 말라고 한다. 극장에도 못 가고 내 마음은 지금 시설에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언제쯤 코로나가 없어질까?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전 세계가 새로이 겪는 어떤 어려움에 장애인 단체들도 이런 매뉴얼이 없었고 대한민국 차원에도 사실 매뉴얼이 없었죠. 그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모습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도 평소에 표현하지 않던 것을 개별 면담을 통해서 오히려 더 건강과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보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겪는 분, 그 다음에 거기서 지원했던 이런 형태로 얘기했다면 마지막은 이런 전반적인 장애계에 장애인분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정책국장이신 변재영 국장님께서 또 마지막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발제를 맡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변재원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재난 속에 특히 좀 시설장애인 건강불평등 문제랑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정책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 대응책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시설을 왜 따로 보는가에 대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사실 한국 사회는 장애인 거주 시설뿐만 아니라 요양 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사회복지 환경이 이 행정학적 용어로는 정부 실패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 사회적 약자를 통제하거나 아니면은 지역 사회에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그 소수의 이 사회복지법인들이 시설을 운영해서 이들을 집단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에는 이제 크게 좀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과거 이제 청소 이데올로기라고 해서 이게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졌던 건데요. 우리 사회에서 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청소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시설 운영이 진행된 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요 호혜 이데올로기라고 해서요. 또 조금은 다르지만 고아원이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이게 종교 및 이제 자선 사업가분들을 통해서 이제 운영되는 그 시설의 그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이제 오늘날 사회복지 정책의 이 주류화된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건 이런 것들은 좀 역사적 맥락이고요. 이제 저희는 좀 실증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초기 코로나19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요 시기 순으로 해서 한 5개 정도 갖고 와 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아마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건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 있었던 집단 감염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 확진자가 109명이고요. 입소자 100명, 종사자 9명 이렇게 집단 확진받았고 그 중에서 또 7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입소자와 종사자는 같은 공간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가 종사자의 10배, 11배 이상의 집단 확진율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이 2번, 3번, 4번, 5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은 시설의 수용자, 입소자가 이 종사자에 비해 훨씬 많은 감염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입소자 101명 중에 100명이 집단 감염돼서 이제 확진율이 99%고요. 이 중에 또 7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국내 평균 치사율보다 3배 이상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의 첫 번째 사망자부터 주요 초기 사망자는 모두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2월 말쯤에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로부터 분리시켜서 각자 적당한 보건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긴급구제를 저희가 신청을 했고 이에 이제 다음 날부터는 60명이 시설 밖을 나와 전원 이송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집단 확진과 사망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시설 입소자의 신체적 취약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20년 이상 장기 입소하고 집단적으로 대소변을 처리하고 불량한 영양 상태를 갖고 있고 오랜 시설 내부 생황으로 적은 근육량을 갖고 있어 약화된 면역력 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단 공간의 폐쇄성인데요. 말 그대로 공용 화장실, 공용 욕실 등을 활용하고 자연적인 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였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책 대응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크게 좀 두 가지이고요. 공통적으로 코호트 대처라는 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체제라고 하면요. 보통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시설에 만약에 100명이 거주하는데 그 중에 1명이 자가격리나 확진에 의심이 들 경우 이 시설을 완전히 폐쇄해버리는 겁니다. 다 폐쇄해버리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코호트라고 집단 격리 체제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당국이 늘 얘기하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되면 이 사람과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지금 K방역의 효과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의외인 것은 시설은 거꾸로인 겁니다. 누군가가 확진되거나 자가격리가 되면 그들끼리만 해결할 수 있도록 다 폐쇄시키고 그들 안에서의 생존을 강요하는 것이 이 코호트 체제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위험했다고 많이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방적 코호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집단 확진 사례나 아니면은 그 자가격리 의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설을 완전히 폐쇄시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 시설 확산에 대한 문제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일본의 주요 확진 사례는 아래에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집단 확진이 발생했고요. 이 확진율은 5배 이상 높았고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또 이것도 4.8배 이상 높았다고 뉴욕의 한 통계 수치는 얘기해주고 있고요. 세계장애연맹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확진 추적 및 현황 통계가 별도로 되고 있지 않아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만 따로 보았을 때 몇 명이 확진되었고 몇 명이 사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한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현황을 알아야만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데요. 현황을 알지 못하니 지금 미래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표는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되는데요. 요지는 WHO, ECDC, KCDC, ICAC 즉 주요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들에서 제안하는 시설 대응인데요. 한국은 여기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기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마스크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그리고 의료 인력 등의 대체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 등은 이 WHO나 이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 내세운 매뉴얼 방침에 근거해서 보아도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크게 나누면 초기 진단 및 자원 통제에 문제에 있어서 1인실 배치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가 있고 집단적으로 격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위험성을 갖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집단에 있어서 코호트 격리를 WHO는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결국 그 결과 높은 집단 확진 및 사망률이 나오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 통제 영역에 있어서요. 환자 대 전문 의료진의 비율과 간호사 인력 균형이 맞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청도대남병원 사례를 보시면 전체 의료진이 총 12명이고 3교대니까 4명, 4명, 4명 이렇게 좀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입소자가 100명인 거를 생각하면 25대 1, 이제 의료인 1명이 25명의 환자를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환경 및 기술 통제 영역에서 보시면 환기구 설치나 1인실의 거주 공간이 필요한데 뭐 이런 것들은 꿈꾸기도 어렵고 현실은 8인실에서 10인실이 이제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염에 당연히 쉬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시설 대응의 근본적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시설은 코로나19를 대응하기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집단화의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설이건 시설은 하나의 어떤 동일한 그 단체 집단을 하나의 환자로 취급해서 정해진 스케줄 속에서 단체 행동을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화의 논리 안에서 코로나는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위계화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사자가 9명이 확진되는 동안 환자가 100명 이상이 확진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종사자와 환자 사이에 이 위계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과도 같은데요. 누군가는 대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대피할 수 없는 그 명확한 서열 관계가 보이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는 타자화인데요. 이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또한 청도대남병원 사실 뭐 저희의 문제라고 잘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런 일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그들을 이미 타자화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해결책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행정부가 초기에 제시했던 실무 대책은 시설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깨끗한 시설로 이제 뭐 가구들 배치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였는데 사실 이 시설 패러다임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되죠.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는 좀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이 시설 패러다임을 좀 넘어서서 존엄성을 존중하고 1인 1실 그리고 뭐 아까 잠깐 발제 나온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한 공공성을 강화해서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만 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고 이에 맞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확립이 필요합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이와 관련해서요. 크게 3가지 활동을 좀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 차원의 장애인 재난대책 안전 수립을 요구하는 문건을 작성했고요. 두 번째로는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과 함께 장애인 확진자의 입원 시의 대응 매뉴얼 등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입원한 장애인이 실제로 입원 장애인에 대해 의료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생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기본 수칙 등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직적 대응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요 초기에 긴급 구호 물품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건 분배이죠. 뭐 생수, 마스크, 도시락, 손 소독제 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협력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되 사회적으로 연대는 여전히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의 행진을 진행한 바 있고, 그다음 뭐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한 곳과 이제 거버넌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가며인데요.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올해 사회복지생활시설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에서 크게 3가지를 좀 정리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생활시설에서의 코호트 격리 조치 계속 가도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적시성과 적절성이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두 번째로는 종사자 감염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할 때 충분한 수준의 인력 지원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 생활시설에 대한 대응 조치가 사실 지자체 조례 아니면 도지사, 시장 등의 의지에 따라서 산발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이 지자체 행정력에 대한 대응의 형평성 문제도 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속의 질문은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다만 왜 더 죽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왜 장애인이 더 많이 건강 불평등을 겪어야 되고 왜 더 많이 죽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 잘 들었고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이런 다양한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온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5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다들 발제들이 길어지셔서 토론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자리가 이렇게 앉으니까 좀 딱딱해서 말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다들 서로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없으십니까? 저는 네. 한국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저도 야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수학이라는 수업을 맡고 있는데 이 수업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수업하는 학생을 좀 열심히 봤는데, 이게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들을 새로운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보면 생생교육 시설 중에 되게 빠르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 어른마당인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정말 이런 걸로 좀 챙겨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선배의 팁을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어른마당의 학생분들도 좀 수 개념이 없으시거나 이제 그 한글을 읽고 쓰는 것에 어려움을 좀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나서는 좀 어플들을 많이 활용해서 어플 중에 이제 개수를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는 막 이런 어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그런 발표 화면을 띄워놓고 이제 그것이 몇 개인지를 계속 반복하는 뭐 이런 학습들 이런 것들을 좀 하기도 하고, 국어 같은 경우도 여기 사진 자료에 보시면 그냥 정말 기억부터 해서 그냥 같이 쓰기도 했어요. 같이
같이 쓰고 보면은 이제 뭐 젠보드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 필기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교사가 기억을 쓰면 화면에 기억이 이제 뜨거든요. 발표 기능으로. 그러면 학생이 그것을 따라 쓰면은 그게 또 발표 화면에 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피드백을 좀 했는데 그걸 이제 뭐 많이 반복하지 못하고 많이 반복하면 3번 뭐 이 정도로 하면서 그냥 뭐 학습적으로 얼만큼 성과가 있을지는 확신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이것저것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뭐 무료 학습지 사이트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검색해보고 기초 학력 사이트 뭐 그 평생교육진흥센터 이제 들어가면 이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교재들을 지금 무료로 다 개방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어떤 좀 이북, 디지털 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띄워놓고 보거나 이런 것도 좀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자료는 좀 많은데 개별적으로 그걸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에 연결해서 혹시 학교에서는 이런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건 혹시 없는지? 오데이 활동지원사님께 묻고 싶은 게 사실 돌봄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이슈화도 돼 있고 학교 내에서도 긴급 돌봄을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확진자에 대한 지원이라서 지금 학생이 걸리면은 확진을 받으거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보호자가 지금 할 수 있게는 돼 있잖아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2주 동안 아이하고 있는 동안에 지지고 볶고 머리 뜯고 서로 막 싸워가면서 그런 환경인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이제 보호자도 있고 활동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저런 게 사회 서비스니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좀 듣긴 했어요. 근데 이제 확진자를 지원하러 갈 때 아까 간간히 이제 어려운 점이 이게 쉽게 된 건 아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좀 해결되는 부분은 뭐 법적 지원 말고도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습니다. 일단은 그 확진자가 계속 말씀하셨는데 확진자는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확진자는 그냥 자가격리는 다른 개념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확진자. 그래서 어머니고 제가 이제 자가격리 따로 한국 그 장애인 거기 서울 인재개발원에 같이 입소해서 자가격리하는 상황이고요. 그냥 제가 아쉬운 거는 저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그리고 지원이 좀 많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아까 그럼 이제 지금 지원이랑 확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게 좀 제일 아쉽죠. 이미 제가 해서 좋은 선례를 보여줬다시피 이번 게 지금 좋게 보셔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부족하니까 이게 지금 저 같은 인력도 많은 데고 이게 확충이 돼야 되면은 이게 앞으로 계속 보완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 장애 활동지원 사업의 목적 자체가 가족이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활동지원 사업이 생기면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주는데 이제 이번에 저도 이제 강남 쪽에서 생기니까 자녀가 확진자를 받았어요. 학생이 그 사실은 이렇게 격리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인데 환경이 낯설고 병원 공간에서 저 지원 인력이 완전 낯설기 때문에 그 보호자가 확진의 부담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셨어요, 병원에.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면은 낯설고 모르는 사람이고 이해도도 떨어지는 분이 2주 동안 나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부모니까는 엄마 입장에서 그랬을 때 별도로 이렇게 그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 이해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격리됐을 때 도전적 행동도 일단 일어나고 낯설기 때문에 일단 치료에 대한 집중이 분명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지금 그 사회 서비스원의 이제 공공활동 지원 서비스가 좀 많이 알려줬으면 예. 좋겠는데 그렇지. 제가 네, 말씀 주신 제가 대로, 가다가 예. 얘기가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충분히 그 어려운 점을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그냥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필수 선생님이 그 감염병의 무게라는 영화를 좀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좀 나와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의 어머님이 둘 다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머님은 이제 치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인지하거나 뭐 자녀가 밖에 그 장애인분이 나가 있으면 집에 뭐 라면을 끓이다가 밥을 하다가 냄비를 태운다던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혼자 둘 수 없는 이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구에서 이제 겪었던 얘기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사회서비스원 사실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누구나 무섭잖아요. 그 자가격리 해야 되는 사람도 해야 되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건 혹시나 확진할 수도 있는 걸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 사회가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민간은 사실 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 자꾸 의존을 하게 되는 건데 공공도 어느 정도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 돼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자녀가 있는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작은 하나라도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공공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셨던 거로 이해하는데 맞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혹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노드센터 같은 경우는 대구에 성보재활원에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구의 병원이 이제 포화 상태라서 이제 치료가 불가능할 때 서울에서 흔쾌히 이제 서울의료원으로 이제 치료를 맡겠다고 해서 올라오신 5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활동지원사가 필요하다. 중증의 발달장애인이고 활동지원사가 필요할 거란 예상을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활동지원사를 이제 섭외를 해서 서울의료원에 대구에서 올라오신 확진자들이 오실 때 이제 지원을 하러 들어갔어요. 이제 병원이랑 소통을 하고 들어갔는데 의료 체계 안에서의 지원과 이 활동보조 지원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활동지원사지만 간호조무사에 준한 수준의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는 방호복을 입고 쓸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활동지원사를 요구했고 저희는 그런 의료 영역의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렵게 준비를 하고 갔지만 그 의료시설 안에 들어가지 못했었고 이제 다행히 서울의료원은 그때 여러 개 돼서 발달장애인이지만 본인들이 지원 인력을 더 붙여서라도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낯선 환경이라는 걸 감안해서 1인실이 아닌 2분, 3분 확진자 2~3명이 같이 할 수 있는 다인실로 배치하겠다라는 그런 안도 제시하셨고 이제 그분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사전에 시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제 이제 대소변 처리 정도라든지 그런 이제 특징들을 다 정리된 문건을 병원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질병 관련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그림판 같은 거를 전달해서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지원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거는 이제 몇 케이스가 안 됐을 때 그렇게 되긴 하지만 이런 중증장애인의 확진 케이스가 많아진다고 하면 그러기도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럴 때 정말 공적 서비스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중개기관이 민간 서비스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회 서비스를 하는 공적 서비스 기관이 생긴 거고 이런 코로나 시기에 이 사회 서비스가 그걸 갖췄을 때 얼마나 단단한 지원들을 할 수 있는가들을 저희가 경험해보는 코로나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실제로 저도 보니까 그 주변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전체 이제 검진을 하는 경우가 학교 안에 설치가 돼서 검진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하고 오라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별진료소를 갔을 때 그 발달장애인이 그 긴 줄을 기다리지 못했더니 그런 매뉴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분이 거기 앞에 서 있는 분한테 먼저 받아도 되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서 먼저 받게 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그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는 엄마가 이제 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못하면은 선별지도소에 자가로 가든가 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양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가 없으니까 혹시 올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학교가 다 휠체어를 타고 있고 아이들이 거의 다 지체 학생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그래서 요청을 했죠. 질병관리본부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건의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거는 시행되지 않고 그런 쪽에서도 먼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해가면서 지금 검사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을 많이 갔어요. 근데 옷을 입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근데 저희는 활동지원사 개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지역의 코로나 사태가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장애인에 대한 매뉴얼은 특히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 매뉴얼은 전혀 없어서 서울도 분명 그렇지만 대구는 너무 상황이 심각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 장애인 그 단체들에서 직접적으로 그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이후에 하고 노들하고도 이제 서울하고도 얘기를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하면서 보건복지부랑 매뉴얼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이분들이 선별 전도서 가기 어려운 것에 대한 거는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지금 사실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장현에서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에서는 어떻게 미래에 또 대응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정승겸 부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우선 검사나 우선 입원 등이 사실 고려가 많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작성한 매뉴얼엔 그게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뉴얼을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들었는데 저희가 의견을 못 내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비법정 단체라서 그래서 임의단체라고 하죠. 임의단체여서 공문이 안 와요. 그리고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함께 협력을 못하는 주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연대와 함께 협력해서 하고는 네네네. 같이 이제 맞아요. 말씀을 해도 안 고쳐지는 게 있고 저희가 말조차 못하는 약간 이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복지부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큰 틀에서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 진료를 받아야 되고 우선 입원을 해야 되고 방호복을 입고 벗고 이런 것들은 현장에 있는 단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활동지원사분들이 훨씬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또 어떤 법정 단체냐 아니냐의 어떤 그런 기준을 잠깐 넘어서서 좀 그런 공론장의 소통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을 겪는다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법정 단체와 임의 단체라는 이런 부분에서까지 불평등을 겪게 될 줄은 사실 몰랐네요. 네. 혹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분씩 또 짧게 말을 듣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거꾸로 변재영 국장님부터 할게요. 네, 오늘 코로나 시대 생활인들이 만든 공론장 제7회 코로나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요 세션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게
일단 원격 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좀 다시 한번 파악하는 동시에 또 장애인 약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또 원격 수업을 어떻게든 조금씩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구나. 특히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그리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즐겁게 그리고 많이 유익한 시간 보내고 갑니다. 저는 이제 직접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거, 확진자를 경험하거나 이제 진짜 국가에서 지정한 이제 접촉자로 된 분이 직접 지원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경험이나 지원 방식에 대해서 좀 막연한 지원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코로나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사례들로 공유가 되어지고, 그 공유가 되어지면서 빈 공간들을 저희가 하나씩 채워가고 메워가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서울 지역에 지금 계속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고민이 되고, 또 휴학이 왔다 갔다 얘기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한데, 이 상황들이 잘 넘어가고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장에 이 목소리가 많이 담긴 중증장애인 코로나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협력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누고 하는 게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코로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단체들이 있고, 아까 무슨 법정 말씀하셨는데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성 있는 이런 공론장, 토의를 많이 하는 게, 저는 그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진정성 있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이제 같은 방향으로서 좋게 복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늘 의문이 하나 있거든요. 왜 내 주변엔 확진자가 없는 거지? 아직 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제 주위 분들은 다 확진이 되는 순간 겪을 어려움을 너무나 다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2배, 3배로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 만약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좀 겪게 될 어려움을 지금도 좀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그 특수교육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교육보다는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저는 원격 수업이나 이런 부분은 더 많이 보완돼야 할 부분이지만, 사실은 고립에 대한 심리적인 거, 최근에 사실은 2달 동안 발달장애인이 추락한 경우가 3분이나 있어요. 그게 이제 뉴스와 보도되지도 않고, 그렇게 상황을 봤을 때 왜 그 마음을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 창을 바라보다가 아파트에서 6층, 9층, 7층에서 떨어지신 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문을 열고 답답할 때, 대구 상황이 엄청 올라올 때 아이가 집에 있고 문을 열고 정말 숨쉬기도 너무 힘든 상황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다짐을 했어요. 저는 쟤랑 저희 아이랑 절대 제가의 자녀로 살지 말아야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은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한 대면 환경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머리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생활 현장에서 변화를 찾다 제7번째,
코로나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주제로 오늘 5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전 세계가 한꺼번에 겪고 있는 언제도 처음 겪어보는 이 난리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대면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 되게 재밌는 건 아까 뭐 발달장애인 추락 얘기했잖아요. 제 조카가 7살인데 제 동생이랑 한 달 정도 제주도에 갔다 살고 추석 지나서 올라왔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제주도 가자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래도 확진자가 별로 없으니까 마스크를 써서 좀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집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데 사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지 이 시대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찾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변화의 지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하고 오늘 이 자리 잘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더 혹시 이 말은 꼭 한번 해야겠다라던가 여기 동북권 NPO 지원센터 분들 계신데 혹시 한마디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신 게 있으면 듣고 아니면 멈출게요. 없으시답니다. 네, 그러면 제7회 코로나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주제로 오늘 공론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